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잠깐 여는 강의를 하게 된 YG 멘토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진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대로 현재 YG 멘토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YG 멘토는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해서 그 능력이 잘 발휘되는 미래의 분야가 어디인지 그 분야에 도달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저희가 아이들 적성 진단하는 기술 특허를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로 하는 일은 공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공급 개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기형적으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반이 몰려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한 20만 명 정도가 제가 만든 적성 검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처리를 해서 학교의 진로 진학 자료로 주는 그런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는 강의로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또 전라북도의 선생님들과 EBS 대표 강사분들과 같이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그런 진로 교육. 그다음에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뀐 사회 인재상에 맞는 그런 진로 교육.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있는 대학. 그럼 여러분들 원광대학교 같이 지원을 해도 앞으로 당분간은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원광대 안에서도. 글로컬 대학의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 애들이에요. 그렇죠? 주로 생명과학대학 애들이 되겠죠. 엄청나게 장학금 나갈 거고요. 엄청나게 우리 또 보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취업률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한 집단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리 뭐 행복한 것이 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 직업에 도달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대학이 되기 때문에 진학과 연계된 그런 진로 교육 이걸 또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되게 좋은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이따가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실 텐데 다양한 인터넷 그다음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가정 내에서 진로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중위 연령이 45.6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위 연령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5천만 명을 나이 순으로 일렬로 세워놓고 딱 중간값인 2,500만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중위 연령인데 45.6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은 오히려 저 연령에 안 되신 분도 많고요.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은 전후로 뭐 조금 많거나 덜 많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애들 보고 자꾸 의대 가라 서울대 가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젊으신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옛날에 여러분들 수음이한가 받은 거 다 등급으로 잘 환산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좋으면 좋은 거고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왜 진로 진학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아들 녀석들 기준으로 요즘 대졸자가 사회 진입하는데 31, 32입니다. 점점 사회 진입하는 연령이 빠른 속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공부도 안 좋아하면서 계속 공부하겠다고 난립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돈 내고 어디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돈 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돈 내고 어딘가를 다니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굉장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0 넘어서 사회 참여하고 잠깐 짧은 기간 25년간 돈 벌고 노후 30년간 돈을 써야 되는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내몰리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돈 버는데 옛날 어른들은 또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가 어려워서 점점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에 신경 쓰는 이유는 명문대학에 보내겠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진로진학의 첫 번째 목표는 뭐다? 한 살이라도 일찍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시켜주는 게 당사자인 우리 아이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부모 노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GDP를 높이는 데도 선순환의 시작이 거기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중간중간 어떤 교육적인 로드맵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 순간 방황하지 않도록 정보를 주면서 터벅터벅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좀 진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인재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자꾸 라떼는 말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 현재를 유지하는 그 체계는 안 변하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나라 국가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GDP 대비 대외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80에서 10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는 한 걸음만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대부분이 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 항상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국제, 무역,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 이런 거에 특히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인문사회 아이들은 사회 진입하는데 굉장히 여전히 강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어려울 겁니다. 왜? TSMC랑 경쟁하는데 우리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당장 우리 내년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블라인드라고 직장인들이 회사 뒷담화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올해 화제가 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급여가 올해 너무 높거든요. 왜? 작년에 너무 잘 팔려서 보너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블라인드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보다 현대차 더 사셨나요? 아니죠. 다 어디서 팔린 겁니까? 해외에서 팔린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인문사회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항상 가슴속에 글로벌에 대한 포부를 심어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역시 문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국제무역,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구조가 바뀐 것을 자꾸 우리 부모들이 옛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고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광대학교 2월 달에 졸업식장에 와보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부 통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는 매년 연말에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방대한 조사입니다. 2월 달에 대학교 졸업하는 애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추적 조사해서 취업이 됐는가, 취업했다면 연봉 얼마에 어디에 취직했는가 이걸 교육부가 다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어느 대학이든 2월 달에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인문사회학과 졸업하는 애들은 졸업식 당일날까지 반 이상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 이공계학과를 졸업하는 그 친구들은 졸업식 당일날까지 한 50%, 1년 안에 70% 가까이 취직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같은 대학을 다니지만 우리 때랑은 달리 인문사회와 이공계의 취업률이 굉장히 차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문사회 다니는 애들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사회가 변했는데 그 변한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제도를 바꾸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피해보는 현상이라고 진로에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으면 80명을 이과 애들 뽑고 20명만을 문과 애들 뽑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다 네이버 취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NHN 생각은 다르죠.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으면 86명을 이과 애들 뽑고 14명만을 문과 애들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일자리 구조는 과학기술 대 비과학기술이 8대2 정도로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수능 원서 접수한 것도 보게 되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문과 이과 비율이 거의 반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도권 대학만 하더라도 2023학년도까지 전체 입학 정원의 52%가 문과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은 옛날처럼 문과 이과 비율을 반반으로 나눠서 뽑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애들은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반반이니까 고등학교도 반반이고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회 나가려고 하는데 반반이 아니라 8대인 겁니다. 5대5로 나눠서 우리 키워진 아이들이 8대2 시스템에 껴들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피해를 요즘 인문사회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직업들이 그쪽 분야에서 생기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현재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반반의 비중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기술 분야에 더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변화들이 뭉쳐서 요즘 현대 산업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면성실 열정 이게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은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것만 있어도 요즘 애들 잘 살아갑니다. 저게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애를 문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애를 이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 층씩 올라가는 그래서 교육에서 자꾸 교육과정에서도 융합형 인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층이 레이어가 돼서 하나가 된 거지 자꾸 이렇게 옛날처럼 나누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엄마 나 영문과 갈 거야 나 그러니까 컴퓨터 몰라도 돼 아니라니까요. 좋아하는 영어를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엄마 나 과학고 갈 거니까 수학과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하는 수학과학을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야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이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단계 위에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경험, 글로벌 감각 이런 것들이 얹어주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이상적인 인재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에 한 칸만 제대로 갖춰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향해야 될 바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걸 키울 수 있는 대학교의 학과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국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세종교육청에서 저녁에 교육감님 모시고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니까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니까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정부에서 냅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우리나라는 저 자료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문제는 뭐다? 안 읽으셔서 그렇지 다 공개는 다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국가에 대한 방향을 정했는데 12개 분야를 선정해서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개 분야가 뭔지 제가 단어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로봇 제조, 양자,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수소,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이 12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고3 자녀를 두셨던 분들은 딱 단어가 새롭게 들리실 텐데 왜 그러냐? 요 교육부랑 상관없는 부처의 국가전략보고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이 12개 단어들이 작년에 주요 대학의 신설된 학과 리스트들입니다.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가기로 결정했으면 교육부 불러다가 인재를 길러달라고 했겠죠. 서울대학교가 여러분들 어떤 대학입니까? 지난 30년간 한 명의 정원도 늘린 적이 없는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 30년간 정원을 줄여왔지 단 한 명도 늘린 적이 없는 서울대학이 작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218명 정원을 늘렸습니다. 왜? 첨단 융합학부라는 첨단학과를 신설을 했고 국가 시책에 맞춰 첨단 융합학부는 3학기 동안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4학기째부터는 5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세부 전공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인서울대학에만 800명,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1000명 정도의 첨단학과 증원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올해는 의대 문제 때문에 다 가려서 소식이 잘 안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또 늘렸습니다. 서울대학교는 30년 만에 작년에 신설학과 만들더니 올해 또 만들었죠. 스마트 시스템 과학학과라는 과를 작년에 이어서 또 신설을 했고 인서울대학에만 600명, 또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또 600명에서 올해 1200명의 첨단학과 증원이 또 일어났고 정부의 계획은 내년에도 또 일어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올해 성균관대에 신설되는 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균관대 양자정보공학부가 되는 겁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에 과가 하나 신설되는데 과 이름이 뭐냐?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가 되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설립했으니까 바로 옆에 진주에 국립경상대학교가 있죠. 그죠? 그 지역의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경상대학은 우주항공학부로 독립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컬 사업으로 1,000억 원 지정하면서 경상대학은 우주항공학부에 들어온 애들한테 전액장학금과 기숙사비까지 다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또 기업들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교육에 직접 개입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니 우리 입맛에 맞는 애들을 기를 수 있게 교육에 개입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을 보시는 계약학과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는 사실 애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왜? 돈도 안 들지 그리고 취업이 보장되지 어마어마하게 혜택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나라가 첨단학과를 키워주는 건 좋은데 그 속도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우니 우리가 직접 교육에 개입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 급한 분야잖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G에서는 핵심 계열사인데 지금 화웨이한테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걔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 디스플레이를 요즘 잘 만들고 있어서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AI 쪽 반도체는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좀 빨리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저런 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입 변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국가 전략에 맞게 첨단학과 증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의대는 이제 2,000명 늘리면 로스쿨처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개원이들은 힘든 사람들이 좀 많은데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지만 그러나 2,000명을 늘리게 되면 옛날 로스쿨 처음 늘릴 때 사람들이 야 다 직장도 때려치고 로스쿨 갈 거다 그랬지만 요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막 10,000명대 로스쿨을 만들었거든요. 변호사 숫자가 지금 몇 년 사이에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월급이 적은 변호사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서 로스쿨의 열기가 사실은 걱정한 만큼 늘지 않았던 것처럼 정부 정책대로 만약에 2,000명 정도를 계속 늘리게 되면 원래 5년간 늘리기로 되어 있죠.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절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데를 보내시라.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해서 공대 쪽에서 잘 나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너무 잘 살 수 있고 적성에 맞는다면 의대 쪽으로 가도 행복할 수가 있으니 그 기준은 항상 적성에 맞게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의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들어가는 순간 고3 때처럼 13년간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의대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누가 의대 들어가면 걔 빼고 주변이 다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걔만 고생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으면 그게 적성에 맞는 거죠. 그럴 때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학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가 왜 교육 과정에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전 단계를 고등학교에서 미리 경험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수강 신청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자기가 대학 가서 공부할 과목을 먼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과목을 신청해야 되느냐? 대학에서 무슨 과를 갈 것인가? 그걸 알면 자동으로 고교학점제에서 무슨 과목을 신청할지를 아는 게 되기 때문에 진로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학들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애들의 학생부를 보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습에 대해서 진정한 탐구 능력이 있는가, 우리 과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야,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른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막 박수만 쳐줄게, 그거보다는 같이 그냥 고민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올바른 과목을 사회는 잘 모르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주시는 게 요즘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학을 가더라도 작전을 잘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해 대학 입시의 전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내신으로 가는 교과, 학생부까지 보는 종합,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보는 수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교협에서 발표한 거 보세요. 전국 올해 교과가 45.4, 종합이 23.2. 그런데 지방권의 대학들은 교과가 60.7,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가 21.1, 그리고 아예 스카이 대학은 교과가 10%.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입시 준비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게 되는 거죠. 상위권 대학을 원할수록은 그 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어떻게 하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종합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수능 최저가 다 교과에도 많이 걸려 있고 지역 인재 전형에도 많이 걸려 있고 아예 수능으로 뽑는 인원도 상위권 대학은 많으니 수능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의 성적에 맞게 또 목표에 맞게 잘 전략을 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대학 입시의 변화나 우리 아이의 특성을 봤을 때 고등학교 선택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죠?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익산에서 공부 되게 잘해, 그 애가 중학교인데 자기는 의대 가겠대. 과학고 영재고 가면 될까요? 불편하죠. 거기서는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고 가서 자기 내신 잘 받고 열심히 수능 최저 맞춰서 자기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죠. 나 공부 잘하는데 의대 별로 관심 없어, 나 서울대나 카이스트 갈래, 이런 애들이 과고 가거나 영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성격도 봐야 됩니다. 어떤 애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가 차분히 시간 주면 깊이 생각하는 아이인데 순발력이 좀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순발력이 센 아이들이 모인 좀 센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 손드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성적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서 차분히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더 키워주는 게 얘한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애 중에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위기 되게 잘 타는 애 있습니다. 얘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센 고등학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어디 가도 공부 안 할 건데 차라리 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센 고등학교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센 고등학교 가면 수시로 다 끝나니까 얘가 수능 공부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센 고등학교 가면 그거라도 하니까 나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도저도 아닐 때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 보내시는 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엄마 아빠도 아무 문제 없고 애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국 단위 선발하는 기숙사 학교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가정의 평화도 있고 좋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고등학교 종류를 정하는 게 좋고, 애가 별로 공부는 안 좋아하는데 요리다, 애니메이션이다, 소프트웨어다 이런 걸 좋아한다면 이쪽 분야에 제일 잘 가르치는 전국 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 고등학교가 어딘가, 그것 통해서 일단 자기 좋아하는 기술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도 애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설픈 4년제 대학,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4년제 대학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에 대한 폴리텍 대학과 전문 대학을 간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편입을 통해서 4년제 가는 것도 훨씬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대학을 갈 때도 대학 가는 방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많습니다. 3등급이니까 인서울 끝자락에 무슨 대학, 4등급이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버리시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성적이 그 정도라면 이 성적 안에서 제일 좋은 학교, 우리 아이를 위한 제일 좋은 학교는 어디일 것인가, 이런 걸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이들 모르세요.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은 노동부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지금도 노동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사립대학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럼 노동부가 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국민들 대상으로 취업 같은 거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는 항상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아마 커트라인이 4.5등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에서 뭐 점수가 안 되니까 여기 가겠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등급이 나왔다면 나 메카트로닉스학과 가서 저기 직업훈련개발원에 거기 한기대는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걸 갖고 나 사회생활 잘 해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저 선문대학 통일교가 하는 거긴 하지만 종교 색깔은 없으니까 거기에 자동차 관련된 학과는 프랑스랑 계약을 맺어서 들어갈 때 성적은 별론데 나올 때는 굉장히 아이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 거죠.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 글로벌 외식 경영학과는 가보시면 프랑스 요리는 프랑스 사람이, 이태리 요리는 이태리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게 그 학교의 원칙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 되면 입학할 때 성적에 비해서 정말 외국어나 글로벌에 대한 생각들이 높아진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등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진학을 시키는 것도 대학 진학이다. 그냥 성적으로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사실은 여기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런 거보다는 그냥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선에서 최선의 진로는 뭘 것인가, 이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저도 같이 이거 행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많은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었던 메이저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다 무료로 공개되는 그런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진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이런 데도 가보면 AI를 통해서 각 대학마다 학과가 어떻게 커리큘럼이 유사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쓰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따가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따가 뒤에도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코너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 초에 교육부가 함께학교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EBS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쪽으로는 교육부에서도 저를 지정해서 저기 질의응답을 국민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으니, 혹시 집에 가셔도 생각나는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쪽에 질문을 하시면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뽕을 뽑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